여기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7번 출구입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서 790번 버스를 타고 방아머리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안산에 있는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790번 타고요. 여기 현재 여기인데 여기서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가면 돼요. 790번 버스가 왔어요. 한 30분 기다렸어요. 이게 1시간마다 오네요. 환승입니다. 버스 탄지 한 56분 지났는데 시화방교제에 도착했어요. 다음 정거장이 이제 방아머리 선착장이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맨발 걷기 할 생각입니다. 지금 썰물이라 가지고 갯벌이 드넓게 드러나 있네요. 방아머리 선착장이 저기 보이는데요.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40분째 시야방조제 아직 있습니다. 앞에 차가 엄청 막혀요. 주말이라 놀러 가는지. 겨우 방아머리 선착장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정거장 하나 가는데 지금 1시가 다 돼가니까 12시 42분이니까 무려 50분 걸렸어요. 50분 정거장 하나 오는데.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방아머리 해수욕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쭉 가면은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시작해요. 해수욕장 일로 가요? 네, 감사합니다. 길이 있네. 언덕이라 높아서 해수욕장이 안 보이는데 모래사장도 있고 여기 바로 넘어가니까 바로 여기네요. 갑자기 그냥 안 보이다가 탁 트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입니다. 저쪽 안에 있어. 해수욕장이 저기 엄청 넓어요. 저기다 저기 여기도 보이지? 그 지난번에 한화계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갯벌이 모래라 가지고 맨발 걷기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풍력 발전기도 있고. 언니 이모다. 제 전에 온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네. 언니 저 안에 있다. 표선해수욕장도 이렇게, 제주도 표선해수욕장도 이렇게 언덕 넘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서 와본 듯한 느낌이 드네. 분명히 처음인데. 요즘 이 맨발 걷기 방송을 급히 준비해 오느라고 이게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더 재미없게 방송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신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게 방송해야 될 내용인데 막 급하게 그냥 간신히 얘기할 거리만 그냥 챙겨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뭐 제 방송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충분히 준비해도 되는데 충분히 준비하려면 3주 정도 해야 돼요. 이게 내용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한 주라도 방송을 안 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 가지고 그냥 막 최소한도 준비되면 그냥 부랴부랴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재밌는 내용도 저는 제일 재미없게 말하는 그런데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내용인 만큼 여기 맨발 걷기 하시는 분도 있네. 좀 재미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맨발 걷기 하러 오신 거예요? 맨발 걷기 하기 딱이죠 여기. 친구도 강남 간다고 아주 좋은 지금 경험하고 와요. 근데 맨발 여기에 이렇게 백사장도 이렇게 있는 거 몰랐어요. 네. 그냥 방아머리면은 배 타고 탄돌 들어간다든가. 탄도. 네, 그것만 알았지 여기에 백사장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그 오리지널 제부도는 여기가 아니에요.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부도가 아니고 이 대부도라면서요? 이게 대부도. 대부도도 이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여긴 방아머리지. 맨발 걷기 하신 지 오래됐어요? 여기한테 첫날이. 저는 아니, 오늘 1일. 선생님은 2월달부터. 2월달. 아, 올해부터 한 거야? 올해부터요. 뭐 효과 보셨어요? 좋아요. 좋대요. 어떤 효과? 뭐 뱃살도 좀 빠지고. 살 빠지는 효과. 예. 그게 난 뱃살 빠진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저도 살 빠지는 효과는 봤어요. 금방 한 2kg 빠지더라고요. 예. 아, 이 맨발 걷기가 네. 2kg 빠져요? 예. 그럼 손주도 손주지만 이거에서 빠진 거 아니야, 미나 씨? 아니, 나는 무릎이 아파서 많이는 못 걸었지. 그냥 와서는 조금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하고 갔지. 그렇게 많이 못 걸었지. 이게 효과를 보는 거구나. 근데 다시 또 찌더라고요. 저는 다시 요 쪘어. 현상이 오네. 한 2kg 빠졌다가 근데 꾸준히 해야지. 다시 찌더라고요. 꾸준히 하면. 오늘 깜빡 코펠 버너는 가져왔는데 라면을 깜빡해가지고 컵라면으로 때워야겠어요. 그래도 짜파게티보다 낫네. 아니 짜파게티 아니라 짜장, 오뚜기 짜장 그거보다 나아. 오뚜기 짜장이 최악이었어. 최악. 여기도 보니까 갯벌이 모래가 많아요. 환하게 해수욕장처럼. 여기서 맨발 걷기 하는데 최적일 것 같아요. 갯벌도 엄청나게 넓고. 자월도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지난달에 자월도는 막 가려면 배 타려면 여기서 타야 돼요.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아침 7시 45분 배가 있고 12시 반 배가 있는데 아침 7시 45분 배는 너무 제가 게을러 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벽 한 4시에 일어나서 출발해야 되는데 잠까지 앉아가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12시 반 배 타면 또 너무 늦죠. 또 여기서 한 50분 걸려가지고 1시 20분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막배가 4시에요. 4시니까 1시 20분부터 4시까지 겨우
2시간 4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응? 너무 시간이 빡빡하고 차라리 여기가 뭐 자월도라고 해서 뭐 갯벌이 뭐 해수욕장이 뭐 맨발 걷기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한하계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밥을 말았습니다. 밥 잔뜩 말아가지고 여기 도착하자마자 배고파가지고 여기 도착하는데 3시간 넘 걸렸어요. 배고파가지고 밥부터 먹고 밥부터 먹고 시작해야겠어요. 컵라면이라도 밥에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자월도가 물이 막다 그래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뭐 여기도 물 맑아요. 자월도가 조금 더 맑은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맑은 거 가지고 여기보다 더 장점이 없는 것 같고 맨발 걷기에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갯벌이 넓어가지고 또 이 갯벌이니까 이게 장시간 맨발 걷기를 해도 발에 무리가 안 가요. 한하계 해수욕장에서 제가 갯벌에서 맨발로 3시간 이상 있었는데 이게 소금물이다 보니까 발이 안 불어요. 그대로요. 염도가 바닷물은 이게 혈액하고 염도가 같으니까 삼투압 현상이 안 일어나서 발도 뭐 좀 안 불고 아무리 걸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흙길에서는 한 1시간 이상 걸으면 뭐 발이 건조해져 가지고 나중에 발꿈치 다 터지고 조심해야죠. 점심 다 먹고 이제 맨발 벗었습니다. 맨발 벗고 여기는 이게 민물인데 나중에 맨발 걷기 끝나고 여기 민물에다 발 씻으면 딱이죠. 여기도 갯벌이 광활해 가지고 한하계 해수욕장처럼 장시간 맨발 걷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오르페우스의 그 영혼 윤회설에 나타나는 영혼과 내세 개념이 이 파르메니데스 이후에 그 존재론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막 많이 빠지네. 푹푹 빠지네 이게. 빠졌어. 저쪽으로 가야겠어요. 여기가 민물이 흐르는 데라서 막 빠져요. 제가 그냥 자세히 이렇게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 간념 철학의 기원을 찾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히 그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으로 이어지는 존재론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또 오르페우스가 눈에 띄길래 그 오르페우스에서 이 관념 철학이 기원한다고 주장한 건데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장이에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본 책인데 다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책이 칼 알버트라는 이쪽 분야 신학 쪽에선 대가 같은데, 그 플라톤 철학과 헬라스 종교라는 책에서 이제 같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제 브루커트는 피타고라스에 대한 저서에서 혼의 윤회설에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쓰고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신화도 아니요, 제2관습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비유적이고 분명한 어떤 특정한 얘기도 아니라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글자 그대로 이해했을 때 진리임을 요구하는 이론이 선포된다는 것이다. 혼이 앞서 있었으며 불멸하다는 사상에는 그 결과로 이끌어져 나오는 사유에 대한 시도가 들어가 있고, 이 사상에서 어떤 영원하며 소멸되지 않는 존재가 포착되며, 이 사상은 파르메니데스 존재론을 이미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혼의 윤회설이 결국 존재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 개념이 존재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거는 오르페우스 교도들과 피타고라스 교도들의 혼의 윤회설을 플라톤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시킨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오르페우스교의 혼 이론은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혼 및 정신이 신적이라는 생각과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오르페우스교의 혼에 대한 믿음은 플라톤의 혼이론의 역사적 예비 단계요, 이 오르페우스 혼 이론이 플라톤이 자신의 혼의 형이상학을 감각적이고 시적으로 묘사하는 데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요소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칼 알버트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은 줄곧 오르페우스의 이론에 변화를 주었을 뿐이라는 신플라톤주의자 올림피오도로스의 언급에도 일말의 진리가 들어있는 듯하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쪽은 푹 빠져가지고 못 들어가겠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학자들 주장대로 오르페우스의 영혼과 내세 개념에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저번에 그냥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학계의 정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대충 말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관념 철학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이게 파르메니데스 앞에 오르페우스가 나오길래 이게 왜 나오나 의아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의 관념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경험 철학은 이 관념 철학과 반대로 이 감각을 중시하는 철학이죠. 이게 그리스 관념 철학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와 종교를 보면 잘 드러나요.
이 그리스 경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에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파세이마토스, 그러니까 고통이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파테이마토스가 호메로스 이후에 그리스 문학의 중심적인 주제를 형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 뭐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지 제가 뭐 그쪽에 대해서 안 알아봐 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파테이마토스라는 개념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이나 고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세보다 현세를 긍정하고 신보다 인간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바닷물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물때가, 바닷물이 들어올 때라서 이게 갯벌은 많이 못하겠네요. 이게 오늘은 시간은 조금 맨발 걷기에는 약간 저번에 한하계 해수욕장 갔을 때보다는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물에서 막 노는 애도 있고, 여기도 물이 얕아가지고 제주도 표선 해수욕장하고 비슷하네요.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파테이마토스라는 말에는 신과 내세보다는 인간과 현세를 중시한다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나 그런 데서 얘기하는 여기 현재 이 시간 here and now, 이거를 중시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신은 내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점점 제가 이제 근거를 대가면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관념 철학은 이게 현실이 아니라 관념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기원 자체가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영혼과 내세를 긍정하는 철학이니까 인간과 현세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영혼과 내세 개념이 이 신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고, 영혼의 어떤 절대적인 순수성을 강조할수록 유일신 개념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국가가 발전하면서 국가의 권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권력의 중앙 집중하에 유리한 유일신 신앙을 요구하고, 유일신 신앙은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관념 철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앙 집권하에는 유리했지만은 이게 내세와 영혼 개념이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데서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철학이죠. 아주 위험한 철학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나타나는데, 여기도 맨발 걷기 하는 분들 두 분, 아까 다른 분들은, 아까하고는 다른 분들이네. 여기도 맨발 걷기 하시고, 맨발 걷기에 저기도 있고, 해수욕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발 걷기 하러 온 사람 같아요. 토마가 이 갯벌을 뿌려가지고 바지에 그냥 다 묻었네. 여기는 한하계 해수욕장보다는 뻘이 더 많아요. 모래보다 뻘이 더 많아.
근데 뻘이 이게 또 다리는 더 부드럽기 때문에 맨발 걷는 데는 뭐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이 관념 철학이 위험하다는 단적인 예가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벌금을 많이 내면은 한 3억 정도,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내면은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제 죽음을, 사형을 택하는데, 그러면서 그 구실이 이유가 자기는 영혼이 불멸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어서 철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실을 대면서 이제 죽음을 택하죠. 근데 이걸 잘 따져보면 이게 이 사람이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자기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들한테 저주를 해요. 이거는 이제 현세를 저주하고 자살을 택한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런 태도는 결코 이게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건 철학이라고도 하면 안 되고, 이게 철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부터 이게 관념 철학이 궤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개들이, 내가 지나가니까 개들이 막 쏙쏙 들어가요. 거기 막 소라들이 모여있고 먹나봐요.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이 관념 철학이라는 게 죽어야 가능한 죽음의 철학이고, 인간과 삶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그런 거를 시사하고 있죠. 이 그리스 관념 철학이 이 소크라테스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죠. 우선 이 관념 철학에서 이제 유일신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신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존재이고,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의 전통적인 신개념은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이 전통적인 그리스인들의 그 신개념은 신은 인간과 구별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영혼과 내세도 믿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이런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이 고대 그리스의 그 신화와 종교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이 서사시하고 또 희비극을 보면은 네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요. 첫째는 신화에서 원래 신은 인간과 구별이 안 됐다는 것. 둘째로 신과 인간은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같은 종이었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로 신은 인간의 신격화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영혼과 내세를 믿지 않았고 인간과 현세를 중시했다는 점.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게 관념 철학과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하고 여기 뻘이 너무 푹푹 들어가 가지고 걷기가 힘들어요. 뻘이 너무 물컹물컹 해가지고 뻘에서 맨발 걷기 힘드네요. 여기
백사장 가까이에서 맨발 걷기 해야지. 뻘은 하나의 해수욕장보다 더 안 좋네요. 이 네 가지 측면을 한 가지씩 차례차례로 알아보죠. 그래서 첫 번째 측면, 신은 원래 인간과 구별이 안 됐다는 거, 이거를 그 근거를 이제 문헌에서, 서사시나 희비극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스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 이게 신인 동형인데, 그러니까 신이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이고, 이게 그리고 또 감정도 똑같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인간과 신이 비슷한 형태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신인 동형인데, 이게 이 신인 동형인 그리스 신화 형태가 나타난 이유가, 그리스 신화에서 원래 그러니까 신이 처음부터 인간하고 같이 살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 이제 원래는 신과 인간이 뒤섞여서 서로 구별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이라는 서사시를 보면은 그 황금 종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곳은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은 한 곳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요, 올림포스의 집들에 사시는 불사신들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필멸의 인간 종족은 황금 종족이었어. 이 종족은 크로노스가 하늘에서 왕이었을 때 살았어. 그리고 그들은 신들처럼 살았어. 마음에 아무 걱정 없이 노고와 공궁에서 멀리 벗어나 비참한 노년도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고, 그들은 한결같이 팔팔한 손발로 온갖 재앙에서 벗어나 축제 속에서 즐겁게 살았어. 그 인간이 이제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없는데, 뭐 늙지도 않고 신들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신이나 다름없는 거죠. 사실 신하고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헤시오도스의 그 토막글 82를 보면은 불사의 존재인 신들과 죽어야 하는 존재인 인간들에게 식사도 공동의 것이었고 자리도 공동의 것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고, 호메로스의 경우에는 오디세이아 7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문이 자자한 헤카톤베를 바칠 때면 신들께서 늘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내시어 같은 식탁에 우리와 나란히 앉아 회식을 하시니까 말이오. 여기서 보면 이제 신이 인간하고 이제 그냥 밥을 같이 먹는 식구라는 거죠. 응? 원래 그러니까 밥 먹는 사이가 제일 가까운 사이고, 같은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급이 같지 않으면 감히 같은 밥상에 앉지 못하죠. 응? 그래서 이 칼 알버트에 의하면 신과 인간이 같이 회식을 하는 것이 바로 제의라고 해요. 제사죠, 제사. 동양에선 제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칼 알버트는 제의의 본질은 우리가 제의를 모든 신하들 중에 신하라고 할 신과 인간의 결별에 대한 신화와 연관시킬 때 가장 잘 파악된다. 모든 제의의 토대가 되는 이 신화에 따르면 신들과 인간들은 처음에 공동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대부분 인간의 잘못 때문이었다. 그 분리는 신들이 인간들에게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인간들이 신들에 의해 추방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2에서 신과 인간의 원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 제2 안에서 인간이 신적인 상태로 승화되어 신의 동료가 된다. 제2의 의미는 인간과 신 사이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인간과 신의 공동 식사인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같은 무리에 속한 존재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신과 인간이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계급이 발생한 거죠. 계급이 발생하고 사회 문화적 변동이 일어나서 계급이 발생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그리스 신화에서 제이란 게 한국의 제사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 신들도 또 우리나라 하나 동양처럼 이게 조상신에서 신이 유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서사시나 12극에 보면은 그 인간에게 신과 같은 누구누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경우에 그 신과 같은 누구라는 그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대충 한 100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배터리 갈고 SD 카드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이번에도 안 깨졌나 확인하려고 핸드폰 메모리에 넣고 확인했는데 안 깨졌네요. 물이 지금 완전히 밀물이에요. 지금 밀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상태 같아요. 뻘이, 여기는 갯벌이 이게 흙이 많이 섞여 가지고 물이 혼탁하네요. 엄청 시커멓네. 그래도 막 애들 막 수영하고 신났어요. 여기 뻘에 안 들어가도 여기 민물 흐르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주 뭐 빠지지도 않고 물도 촉촉한 게 아주 옷 쳐주면 안 되고. 놀러 걸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의 경우에는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란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오디세이아를 배우면서 그걸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1권 20행 65행 4권 682행 740행 그 다음에 신과 같은 텔레마코스는 1권 113행 322행 2권 5행 그 다음에 신과 같은 트라시메데스는 3권 414행. 텔레마코스는 이제 오디세우스 아들이고 트라시메데스는 이게 필로스 왕 그 네스토르의 아들인데 이제 그 텔레마코스하고 같이 이제 그 스파르타로 가죠. 텔레마코스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웅만 신과 같은 이라는 말을 붙일 뿐만 아니라 그 무명의 가수한테도 이렇게 신과 같은 일을 붙여요.
신과 같은을 붙여요. 여기서는 가인이라 그러는데 신과 같은 가인이라는 표현이 4권 17행에 나오고, 그리고 신과 같은 데이포보스라고, 데이포보스는 이게 헬레네가 트로이에서 이제 파리스하고 헤어져요. 헤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남편이 된 사람이 데이포보스인데, 이 데이포보스한테도 신과 같은이란 표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신과 같은 메넬라우스, 이거는 4권 310행 621행. 그 다음에 신과 같은 왕들은 4권 690행. 이거는 일반적인 왕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라는 표현은 오디세이아는 안 나오고 일리아스에 나오는데 1권 131행, 9권 485행, 19권 155행, 뭐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호메로스 말고 그 비극에도 나타나는데, 그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이란 비극에 보면 그 코로스가 노래를 부르는 가사 속에 나오는데, 아나 누가 이 신과 같은 영웅의 무덤에 눈물을 뿌리며 고인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며. 이 신과 같은 영웅은 아가멤논을 얘기해요. 이렇게 신과 같은 표현이라는 게, 신과 같은 뭐 누구누구라는 게 그 인간들한테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여기서도 이제 인간이 신과 같다는, 신과 구별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많이 나타나죠. 그걸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면은 그리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신이 인간과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국 신화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이 국어라는, 중국 고전 중에 국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초어라는 부분에 초나라의 그 관련된 그 내용이겠죠. 소가 쇠약해지자 구려가 덕을 어지럽혔다. 이에 백성과 신이 뒤섞여 서로 구분해낼 수 없었다. 전욱이 이런 국면을 이어받자 바로 남방의 신인 중에게 하늘을 주관하도록 하여, 하늘은 전적으로 신에게 속하게 하고, 불의 신인 려는 땅을 주관하도록 하여, 대지는 전적으로 사람에게 속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이전의 규율을 되찾고는 신과 사람이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니, 이를 일러 천지의 교통을 단절하였다고 말한다. 여기서도 이게 그냥 신화라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떤 계급의 발생을 의미하는 거로 봐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 신화랑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그 김영옥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그 신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 그래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 서사시하고 비극에 그 신과 같은 인간이란 표현이 무수히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 신과 같은 이 형용사죠. 그러니까 신이란 게 실제로 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속성을 묘사하는 거로 봐야 하는 거죠. 그게 타당한 거지. 그거를 신을 인간과 다른 별도의 존재로 보는 것이 이게 이때까지 오류를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주장했듯이 신은 인간에 대한 은유법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신비주의의 핵심인 신은 인간이다. 신이 인간과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신은 인간에 속한 부분집합이다.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인간하고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항상 인간하고 붙어있는, 이거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종교도 타락하고 철학도 엉터리가 되는 거죠.